그러면 그 에딘버러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저도 같이 팀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프렌즈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그 도시 전체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 공연단들이 다 와서 각자 이제 뭐 서커스도 있고 뭐 댄스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모든 장르의 그런 퍼포먼스들을 다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 마케팅 시장인 거죠. 그런 때를 이제 제가 알게 되어서 웨이브 진호랑 거기 공연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계기가 돼서 공연을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서 공연을 한 달 동안 하고 그 당시 때 1600팀이 넘는데 거기서 상을 5팀을 주는데 저희는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쯤 되니까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상 이름이 아마 탭워터라는 상이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그 공연하면서 느꼈던 뭐 감정이나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 받을 거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냥 야 짐 싸서 가자 망했다 우리 그러고 있는데 상 받으러 나오라 마지막 전날에 상도 그 두 군데서 근데 한 군데는 네슬레라는 그런 그룹 아시죠? 전 세계 네슬레 그거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대기업인데 그 회사가 너무 상업적이고 편파적인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단체라는 그런 프렌즈 페스티벌 여론이 있어서 단체에서 이제 거기서 네슬레에 대항하는 탭워터라는 시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받을래? 저는 당연히 네슬레 받고 싶죠. 근데 미래를 봤을 때 탭워터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탭워터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들은 네슬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탭워터 상은 좀 진짜 작가주의면서 공연 내용이 진짜 좋은 분들한테 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슬레는 상업적인 거나 관객 수를 좀 많이 보는 상이고요. 탭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성을 좀 많이 보는 두 단체가 달랐어요. 그때 뭐 에피소드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공연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뭐 나중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공연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좀 고생했던 게 담배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말 아팠어요. 막 이렇게 필터 따로 사고 뭐 담배 따로 사고 페이퍼 따로 사서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공연장들을 좀 많이 이용했죠. 조명 시설이라든지 관객 좌석의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때 음향이라든지 극장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안에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밌었고 근데 저는 계속 좀 약간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아쉬움도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걸 전혀 즐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혼자 막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반복해서 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굉장히 즐겼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축제잖아요. 예술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인데 즐겼을 것 같은데 욕심이 너무 컸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보면 즐기지 못하잖아요. 막 이기려고만 하고 엄청 열심히 막 하고 막 잘하고도 막 자기네들이 막 죄송하다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되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네, 아무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질문 넘어가면 뭐 하고 싶은 더 얘기가 있을까요? 에딘버러 그래도 같이 갔잖아 그때. 가서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누군데?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가장 예민한 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장을 해야 되는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비보이부터 뭐 재즈, 힙합 뭐 다 했거든요. 하우스, 뭐 락킹, 뭐 모든 장르를 다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웨이브였는데 뭐 선배 형님들의 강요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막 배우게 됐는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생각이 든 건 그 춤 중에서 가장 예민했었고 예민해야 되고 그 테크닉을 하려면 힘 조절도 굉장히 이게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 됐고 속도 조절도
되게 미세하게 해야 되고 제가 모든 춤을 접하면서 느낀 게 얘는 즐길 수가 없는 춤이에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비보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보이는 신체 능력까지도 필요로 한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무브가 안 떨어졌을 때도 과정에서 너무 화려해 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테크닉이 나오면 완성도에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한 번 이렇게 탁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게 틀어지면 밸런스가 이게 깨지면 무너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무빙은 그러니까 베이스로 웨이빙을 깔고 가되 음악을 표현하는 테크닉은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로봇 춤이 될 수도 있고요. 팝핑과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파생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저는 로봇이나 마임에서 약간 좀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팝핑 자체는 펑크 음악에, 그러니까 그때는 펑크 음악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미디로 만든 음악이 아니라 진짜 밴드 펑크 음악에 춤을 췄던 춤이라서 리듬이 있어요. 바운스가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약간 반인간적인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느낌. 엄청 정확도가 엄청 유하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파생은 아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브레이크 댄스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영역으로 크게 보면은 팝핑 안에 있는 하나의 장르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팝핑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애니메이션 느낌을 쓰기도 하고 로봇 같은 걸 추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장르. 팝핑과 애니메이션은 호흡도 더 틀리고 바운스 리듬감부터 틀리고 춤에 걸맞는 음악 장르도 틀리고 완전히 틀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팝핑을 추는 사람도 교집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하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도 또 교집합적으로 팝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교집합으로 쓰이는 거는 웨이빙이라는 기술이고 이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전문적인 댄서는 아니면 춤을 조금 배우거나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웨이브 진어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스승님이 계신지 그리고 어디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춤을 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님은 그 문나이트의 양종일 형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문나이트 분들에서 웨이빙을 제일 잘했죠. 양종일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없는 분. 방송 활동도 아예 안 하셨고 완전 숨은 고수. 웨이브 애니메이션은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남형 많은 영향을 제가 받았고 나중에 저 스스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섞는 거를 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아버지네 공장 가서 기계들 공장 기계가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 본능적인 동물들이 있거든요. 특히 파충류 쪽 도룡뇽이나 이구아나나 뭐 너무 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 집에서 그 뱀도 키웠잖아요. 그거 연구하려고. 그죠? 뱀 키웠죠. 뱀 키웠는데 얘가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아 진짜 뱀. 그래서 뭐 갖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성에 안 차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물뱀이라는 뱀이 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물뱀의 신의 한 수였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자느라고 떠 있는데 물 위에 떠서 자요? 물에서? 네, 그냥 반 좀 이렇게 떠서 자요. 반 정도. 근데 물뱀이 뭐가 좋냐면 얘를 탁 건드리면 얘는 3D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뱀이 거의 좀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웨이브를 2D만 추기 시작하다가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 거울만 보고 저도 연습을 하니까 그런 웨이브를 하다가 이제 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제가 그 뱀을 수족관 위에서 바라보듯이 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 시점으로 웨이빙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앞, 뒤, 좌우, 그 다음에 위에, 아래, 뭐 대각선 이게 모든 게 다 상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워커라고 사람들이 불리우는 슬라이드 연습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스트릿 댄스 테크닉에서 좀 더 오픈하게 된 보통 댄서들은 뭐 일렉트릭 부가르면 뭐 팝핀 피트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춤도 배우고 하는데 본인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네, 자연 그 다음에 기계 독특하네요.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스승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감을 다른 데서 받아서 연구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비디오를 보다가 아니면은 뭐 선배 형님을 보다가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몸 느낌이 나지? 저 어떻게 사람이 저래라는 그런 신기함과 경외감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본질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을 공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결국 자연과 우주. 한국과 외국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행사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네, 그 몇 년 동안은 뭐 세계대회 심사를 좀 많이 했고요. 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워크숍 강연도 많이 했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스트릿 댄스를 추면서 어떤 되게 유명한 무용가나 바이올리니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래식 쪽에서요. 우리나라 클래식 예술 쪽에서 여러 분야에서 막 유럽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엄청난 극장에 시어터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 보면서 아 한국은 스트릿 댄스도 너무 약하고 내 실력도 부족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스트릿 댄스를 추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거고 그래서 나는 평생 외국 가서 공연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게 꿈이었죠. 아 내가 평생 살면서 한국 댄서로 외국 나가서 공연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소원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런던 브레이킹 컨벤션 그 이벤트를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도시나 뭐 영국 전국 투어를 하면서 로얄 시어터라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로얄 시어터라는 극장을 알고 있었어요. 사진도 어마어마하게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했는지도 봤고 극장 분위기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관중석이 보통 우리나라 극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이 대각선을 한참 떨어져 있고 3층이 떨어져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층계식. 근데 거기는 그냥 무대 1층 하나 있고 완전 원형이에요. 1층 8층까지 2층, 있지 않나요? 3층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위에서 올라가 봤더니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동선도 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앞에서 전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관객이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러니까 옛날 뭐 클래식 영화를 보면 가면을 쓰고 이제 이렇게 로얄석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그런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하리라고는 제 생에 꿈도 못 꿨었죠. 그게 좀 춤 인생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그런 이제 춤을 추면서 평생 뭐 가볼 일이 없는 나라들 뭐 오만이라든지 뭐 아부다비 뭐 모나코 막 예, 평생 가볼 일이 없는 그런 데도 가보고 유럽 다른 지역도 많이 공연하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의 그 살스부르크라고 그 모차르트 그 도시에서 공연했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제가 여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때 2004년에 저희가 동양음악에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국악 이런 음악에다가 20분짜리로 비보이랑 우리 스트릿 댄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이킹 컨벤션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런던에 있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맞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극장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쉐들러즈 웰즈라고. 쉐들러즈 웰즈랑 그 극장에서 유럽에서는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무용수를 하면은 거기가 무용 전문 극장이에요. 그래서 무용수라면 아니면 댄서라면 누구나 한 번은 서보고 싶어하는. 왜냐하면은 너무 무용수한테 최적화돼 있어요. 모든 플로어 바닥을 다 갖추고 있고, 네, 모든 댄서들을 위해서 음향, 조명 완벽합니다. 리허설 한 번 하면 그냥 세팅이 그냥 바로 그냥 딱 최고의 고수들이 하니까. 조명 엔지니어한테도 진짜 그때 감동을 받았고, 저희가 영상만 보내줬는데 영상만 보고서 이미 갔는데 조명 세팅이 다 돼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도 건들 필요가 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공연이 진호가 이제 그 묘성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국악에다가 공연을 2001년도에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공연이고, 그 2004년에 해외에서 이제 처음 국악에다가 공연을 보여줬던 게 그 쉐들러즈 웰즈 그 극장에서 처음 하게 되었고, 그 20분짜리 공연하면서 저도 거기 같이 껴서 공연했지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제가 공연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다양한 반응과 그분들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보통 힙합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팝 음악이나 뭐 펑크 음악, 힙합 음악 이런 음악에다만 춤을 추는데 무슨 동양 저희 그런 옷에다가 음악도 국악에다가 그 스트릿 댄스 비보이도 하고 팝핑도 하고 그렇게 섞어서 춤을 추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을 보였고, 그 공연이 우리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큰 그림을 딱 펼쳐놓고 호랑이 그림이었는데 그 퍼포먼스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큰 그림을 펼쳐놓고 우리 커튼콜을 하지 말고 그 여운을 주면서 끝내자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막 뒤에 그 연출자가 와갖고 니네 이거 이 반응 어떻게 할 거냐고, 나가서 니네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갔더니 관객들이 그때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전부 다 일어나갖고 기립박수를 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무대 뒤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이벤트가 각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가장 잘하거나 색깔 있게 하는 팀을 이제 뽑아서 데리고 와서 이제 브레이킹 컨벤션이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한국 댄서들이 뭐 비보이 몇 명 빼놓고는 아마 외국 댄서들 한국에도 힙합을 추는 사람이 있나? 팝핑하는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도 몇몇 비보이는 유명했지만 그런 한국 댄서들이 왔는데 한복 입고 국악에다가 팝핑하고 비보이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좀 더 반응이 좋았던 것도 같고. 조금 에피소드를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당시 때 그게 뉴욕 시장이 증권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스폰을 해주고 그게 행사가 3일 동안 열렸는데 진짜 유명한 댄서들이 많이 왔었어요. 일렉트릭 부갈루도 전체가 다 왔었고 뭐 락스테디 크루도 뭐 보였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현대무용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유명한 외국 댄서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리허설을 끝나고 나서 그 연출자가 니네 어느 날 어디 포지션에 하고 싶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진호한테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호가 일렉트릭 부갈루를 맨 끝에 넣고 그 앞전에 우리 공연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워낙 일렉트릭 부가루를 이건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 게, 아니 그래도 이건 워낙 일렉트릭 부가루가를 리스펙하는 댄서분들이 그쵸? 많아서 저도 당연히 리스펙하죠. 네, 당연히 리스펙하죠. 리스펙! 저도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스키터 레빗을 제 스승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렉트릭 부가루의 그 파벤타코 그분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존중 안 할래야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팀인데, 그게 일렉트릭 부가루가 저는 이제 레전드로서 인정을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선택권이 저에게 왔다라는 거는 저희 공연이나 영상을 보고서 네, 저한테 선택권을 준 건데 앞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일렉트릭 부가로의 퍼포먼스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무대를 할 것인지 정장을 입고 나와서 오리지널 펑크 음악에서 3명이 루틴을 하고 1명씩 개인기를 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몇 년간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하게 되면 끝판왕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퍼포먼스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니까 이건 어쨌든 공연이니까 먼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죠. 뭐 리스펙은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우리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 다 젊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렉트릭 부갈로라는 팀은 세계 최고의 팀이고 뭐 마이클 잭슨의 스승님도 있고 그 팝핑을 처음 만드는 분들인데 근데 그 팀을 리스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놔두면서 그 앞전에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지 않았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또 흘리시네. 저는 솔직히 스트릿잼이랑 이 스트릿 댄스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팀이 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웨이브 진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자리도 가져 중요한 사람입니다.